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이고요. 어우 춥습니다. 이렇게 춥고 이럴 때 이불 벅차고 나오기 참 힘드시죠? 그리고 밑에 전기장판 깔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전기장판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리게 되면 열선이 눌려서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런 평평한 곳에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불을 너무 많이 덮어두면 열이 과하게 축적이 돼서 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알고 잘 사용을 하셔서 따뜻함도 챙기고 또 안전함도 챙기고 이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알찬 내용 준비해놨죠? 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화요일에 행복한 아침 경제 레시피죠.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는 머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김치 한번 해보려고요. 이보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화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통장 묶기 사기 급증입니다. 네, 통장 묶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통장 묶기,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네,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좌 지급정지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통장 묶기는 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오히려 악용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사기꾼이 일부러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에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송금하게 됐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를 접수하면 은행에서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즉시 지급정지를 걸어야 합니다. 이때 신고된 통장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한꺼번에 중단이 되거든요. 사기꾼들이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사기꾼이 이렇게 모든 거래가 중단됐을 때 신고를 취소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통장 묶기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하고요. 사기꾼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이 3일에 걸쳐서 이런 식을 보내면서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 안 보내면 바로 신고하겠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이거 발 동동 구를 일이죠. 네. 모든 계좌가 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내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가 은행에 합의를 해도 은행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풀어줄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가 되려면요 17일 안에 신고자가,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겠죠. 이 사기꾼이 은행과 경찰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그 기간에 금융거래가 차단된 상태로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서면 신고까지 하게 되면 지급정지는 몇 달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이 사기뿐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경쟁업체나 특정인을 통장을 묶어주겠다 이런 광고가 또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통장에 묶인 상대방에게 협박 메시지를 오히려 보내지 않고 계좌만 묶어서 피해자를 또 고립시킨다고 합니다.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 또 소명을 통해서 지급정지가 금방 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일단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으로 이의제기 절차 착수를 꼽고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걸린 뒤에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지당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 이런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고요. 또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내역이나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기꾼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답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2차 협박이 시작되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액수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서 반드시 은행 절차를 통한 공식 반환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별 사기 수법이 다 나옵니다. 네. 이제는 통장 묶기까지 예, 이게 기승을 부린다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부정청약 적발입니다. 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 분양단지 40곳 약 2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24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의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고 허위로 전입 신고 후에 청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남매인 A씨와 B씨 B씨는 부모 집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에 각각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지만 결국 위장 전입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 후에 청약한 사례도 5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D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두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고요. 이혼 뒤에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해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이 가점제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첨된 주택도 전 남편이 계약해서 실제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정청약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청약 자격 매매 알선자와 짜고 대리로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후에 사례금을 주고받는 이 자격 매매도 한 건이 적발됐고요. 또 향후에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 사례도 한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그리고 계약 취소 및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몰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부정청약이 적발이 되면 민형사상에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 아예 할 생각을 말아야 되는데 그럼요.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여성 5명 중 1명이 겪은 일입니다. 네, 여성 5명 중 1명이 겪은 일. 이거 뭔가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은 배우자나 연인같이 이 친밀한 관계에서 평생 한 번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여성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연인이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또 경제적 폭력과 통제 등 5개 유형의 폭력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이 19.2%에 달했습니다. 이는 3년 사이에 3.1%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2021년 10.6%에서 지난해는 14%로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 중에서 40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요. 50대와 6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 외에도 또 어떤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네, 이 교제폭력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제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5%에서 지난해에는 6.4%로 증가했는데요. 교제폭력 피해는 20대 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가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36.4%에서 지난해에는 40%로 증가했는데요. 연구진은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이나 여성 살해에 대한 별도의 국가 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좀 그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은 한도 없는 선행입니다. 네, 네 번째 모닝픽 한도 없는 선행. 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벌써 따뜻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독자 114만 명을 보유한 너튜버 A씨가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85세 할머니께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선물한 사실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A씨는 평소 동네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계시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다 알 정도로 오랫동안 이 동네를 지켜온 분이라며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데 하루에 3,000원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 할머니께 A씨는 오늘은 필요한 거 마음껏 사셨으면 좋겠다며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자, 그러자 할머니는 이 카드를 정말 써도 되냐며 여러 번 되물으면서 조심스러워 하셨는데요. 곧 A씨 안내로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찾아온 산타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동네 대형마트에서 뭘 사셨습니까? 뭐 대단한 걸 사신 건 아니고요. 되게 소박한 것들을 주로 사셨습니다. 뭐 할머니는 뭐 세제나 락스, 라면처럼 꼭 필요한 물건만 카트에 담았습니다. A씨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셔도 된다 이렇게 여러 번 권했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게 미안한 듯 망설였는데요. 결국 A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할머니 대신 소고기, 과일, 우유 같은 것들을 직접 골라서 카트에 가득 채워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온 뒤 할머니는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85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생일보다 더 좋은 날이라면서 환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A씨의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너무 춥거나 길이 미끄러울 때 일 나오지 말고 쓰시라면서 10만 원을 또 별도로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시던 할머니도 결국 마음을 열고 현금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여러 번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요, 댓글 반응도 뜨거웠는데 이런 게 바로 너튜브의 선한 영향력이다. 영상 조회수를 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선행은 선행이다. 그쵸.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온다. 이런 소식만 봤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요즘 너튜브를 보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독자 1,700만 명을 보유한 대형 너튜버 B씨는 아픈 팬에게 치료비를 건네거나 화재나 홍수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집을 바꿔주는 등 꾸준한 선행을 이어온 바 있고요. 또 다른 너튜버는 올 여름 또 무더위의 길에서 상추를 파던 할머니께 20만 원을 건네면서 상추를 모두 구매해서 훈훈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아유, 좋네요. 따뜻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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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는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겨울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아집니다.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는 유독 더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2도에 육박해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고 왔던 미세먼지도 물러나 공기질도 대체로 청정하거나 보통 수준입니다. 밤부터 충남과 전북 서해안, 제주에는 눈이 내립니다.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서해안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눈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대 10cm로 가장 많겠고 충남과 전남 서해안에 많게는 8cm, 그 밖에는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은 낮에도 3도, 체감은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춥겠고요. 대전이 7도, 광주 9도, 대구가 10도에 머물면서 전국 대부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의 신체 건강뿐이 아니고 마음 건강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변화를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서, 또 행동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분야에서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상담 교사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문 기관이 연계해서 학생 한 명 한 명 지원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정서 행동 검사부터 학생 상담, 연계 지원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상담 교사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을지 지금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일산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입니다. 2025학년도 경기도 교육청이 국가시책 추진실적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21개 정량 지표를 모두 통과하는 완벽한 실적을 거두었는데요. 경기도에 소속된 교사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 지표의 대표적인 지표인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부분에서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위 프로젝트는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로 이어지는 3차 안전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가 1차 안전망이고요. 여기서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얘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와서 상담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상담을 미리 약속을 잡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1, 2주 전에 상담 일정을 수립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상담 일정을 잡고 이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위클래스 상담은 크게 1대1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나뉘는데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담 초기에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입니다. 우리 최근에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 하나 떠올려 볼게요. 근데 너무 어려운 고민이면 얘기 안 해도 되고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는 고민 중에서 저는 진로에 대해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 요즘에 수행평가가 조금 많아져가지고 어제 운동을 하는데 그 후배들이 막 진짜 열심히 안 하고 계속 발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내 기분을 잘 나타내는 것 같다. 이런 감정 단어 뽑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오고 가게 되는데 학생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활동하면 조금 더 쉽게 단어로 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본인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찾아내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요코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익숙치 않았거나 감정을 드러냈을 때 좀 위험한 경험들을 했을 때는 단체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 상담에서 좀 더 다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담에서는 학생들의 정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도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내할 사항이 있을 때면 종종 상담실 밖으로 나와 직접 학생들을 만나러 갑니다. 학생들이 평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상담실 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과정이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관찰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체크, 케어, 트리트, 비전으로 이어지는 경기형 마음건강 CCTV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그 전화드렸던 사례 논의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위센터의 상담 치료실 중에 하나인 모래놀이 치료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양한 피규어랑 모래가 있죠. 저희 이제 상담 교사들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인 모래놀이 치료는 이제 아이들의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센터는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의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에는 위센터로 연락을 드리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기도 하고요.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도 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상담교사로서 가장 보람스러운 순간은 여태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처음 말해봤다고 얘기해 줄 때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분야에서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유는 학교 위클래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상담 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 프로젝트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담 선생님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의 금융 아이돌이죠. 머니보이즈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인서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연말 정사는 아무나 하나. 연말 정사는 아무나 하나. 신인선 김현우. 잘한다. 네, 깔끔하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완벽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선생님이 한 게 연말밖에 없는 거죠? 네. 김현우 이것도 했습니다. 네, 호흡 좋았습니다. 네. 자, 두 분 포함해서 여러분, 자, 오늘 포함해서 2025년이요. 딱 30일밖에 남지 우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또 새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분명 많을 텐데요. 특히 이맘때 미리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실은 연초에 우리가 하잖아요. 보통 2월, 3월 이때 하시는데 연초에 해야 될 게 아니라 연말에 이제 뭐 못 하신 게 있다면은 조금 마무리도 하시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연말이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맘때 되면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복잡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곤 하는데 이재호 아나운서는 연말정산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도 오래 했죠. 오래 했죠. 직장에 다닐 때 했는데 할 때마다 모르겠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매년 몰라요. 맞아요. 매년 새로워요. 근데 2023년 보니까 연말정산에서 12조 2,800억 원 가량이 환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평균 환급액이 82만 원 꼴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토해내는 경우도 있었죠. 흔히들 뭐 세금을 반대로 낸다,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2023년 4조 원 가량이 추가로 납부됐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이 113만
10만 와. 원이었습니다.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에 월급이 13월에 벌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장님, 벌금이 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머니에서는 연말정산 앞두고 지금 이 시기에 뭐부터 해야 될지, 그리고 새롭게 바뀐 내용들이지 매년 세법이 바뀌면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 또 어떻게 하면 손해 없이 많은 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연말 정산에 관한 궁금증 톡방 열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인아,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언제 봐? 아우 그러게.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 연말 정산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고. 연말 정산은 그냥 내년 초에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 나 만나기 귀찮아서 핑계 대는 거지. 아니야. 올해 쓴 돈이 너무 많아서 뭐라도 지금 챙겨야 돼서 그래. 하긴 월급도 적은데 13월에 월급이라도 챙겨야지. 응, 요즘 진짜 1,000원 한 장이 아쉬울 정도라니까. 연말에 뭐 좀 사볼까 했는데 너 말대로 나도 연말 정산이나 잘 준비해봐야겠다. 야, 이 두 친구의 대화에서 이제 직장인의 애환이 좀 네.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각오대로 연말정산을 잘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준비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가 이제 잘 손에 안 잡히실 텐데요. 본격적인 연말 준비에 앞서서 이걸 이용해서 연말정산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결제 금액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정산 있죠. 이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한번 집어넣어서 내년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중에 뭘 더 써야 유리한지도 직접 입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결혼이나 출산 같은 부양가족의 변동, 그리고 총급여나 의료비, 교육비 이런 지출 변화가 세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네. 잘 참고해야 될 텐데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홈택스 로그인하고 전체 메뉴 들어가시면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편리한 연말정산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정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을 정보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꿀팁들 파트별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2025년 확대된 연말정산 혜택입니다.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 혜택이 확대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녀를 둔 직장인 분들이라면 작년보다 늘어난 이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서 기존보다 10만 원씩 상향된 건데요. 와우.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이면 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라고 한다면 이 혜택 다 합쳐가지고 9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작년 65만 원에 비해서 3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딱 맞는 연말 공제 혜택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된 혜택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주택마련저축, 보통 이제 청약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면서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납입한 금액의 이 40%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엔 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대주 한 명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남편이나 아내나 무주택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중에 한 명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배우자도 함께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이 없는 부부라고 하시면 두 사람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공제 혜택이 2배로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알뜰살뜰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네, 부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자녀도 없고 싱글인 인선이는 조금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저 인선이 같은 직장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전에 부부, 뭐 자녀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실상 혼자이신 분들은 싱글세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는 직장인들한테도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 올해부터 수영장,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처럼 30%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오, 이거 듣던 좀 반가운 소리인데요. 저 매니저도 저랑 같이 헬스장을 많이 다니는데 그럼 헬스장에서 PT 받고 이런 거 다 공제가 가능합니까? 아쉽지만 PT 비용은 공제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체육시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일단 충족을 해야 돼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한테 적용이 되고요. 순수한 시설 이용료만 30%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PT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수영장에서도 개인 레슨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쓴다거나 혹은 회원권을 산다거나 하는 비용들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제 영수증에 시설 이용료 얼마, 강습료 얼마 이러면 강습료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합쳐져서 금액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해서 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레슨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료 0원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요금을 한꺼번에 나오도록 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또 2025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이 늘거나 신설된 연말정산 관련 내용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또 연말정산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카드 사용해서 그렇죠. 그거 혜택 받는 거죠. 중요하죠. 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꿀팁 두 번째 파트로 카드 소득공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카드, 신용카드 쓸 거냐, 현금 영수증 끊을 거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들 이제 고민은 하세요. 다들 알고는 계신데 기본 조건이 일단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25% 1,000만 원 이걸 넘는 지출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는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카드로 얼만큼이나 지출했는지 총액을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법을 좀 찾아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이 카드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4분의 1, 25%를 못 넘겼다? 그럴 경우에는 25%를 채울 때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차라리 조금 나한테 혜택, 할인 혜택이라든가 적립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현금 영수증 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신용카드부터 사용을 하시고요. 반대로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공제율이 최소한 2배입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액을 써도 15%만 공제가 되는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2배인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25% 룰을 잘 적용해서 네. 카드 요거 잘 이 25%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막 긁어서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5%.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더라도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세금, 뭐 전기,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 일단 공제 안 되고요. 통신비 그리고 신차 구매, 또 해외 결제, 면세점 구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제가 안 되니까 이 금액은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있거든요.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7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도 다 채우는 거 말고 카드 공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300만 원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도서, 공연, 미술관 같은 이런 문화비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각각 30%, 40%를 또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를 해주니까 여기에서 이용하신 금액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좀 쏠쏠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총급여 7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한도 250만 원에 더 쓰더라도 문화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 때는 200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정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부부,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든지 가족 형태에 따라서 챙겨야 할 게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유형별로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부양가족 요건이에요. 이 부양가족을 내 밑으로 두게 되면 얼마씩 공제를 받는다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 부양가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이 부양가족의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만약에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이 요건까지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모님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시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고 자녀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건 충족 여부를 가족별로 일단 정리를 착착착착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에다가 자녀 세액공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부터는 이제 가산해서 붙기 때문에 이걸 뭐 한 사람 부부 중에 누구한테 몰아줄지 아니면 부부가 나눠서 받을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들어가셔가지고 꼭 한번 해보시고요.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게 다른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자녀 관련 지출들이 있어요. 뭐 교육비라든가 보험료, 의료비, 뭐 자녀의 교육비, 자녀가 쓴 병원비 이런 것들은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누구로 공제를 받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가 쓴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신인선 사원, 연말정산 준비는 잘 돼가는가? 네, 부장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아까 점심시간에 말이야 자네들 얘기를 얼핏 들으니까 기부 잘하면 세금 혜택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런다면서?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기부하고 한우 받았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그게 뭔데? 잠시만요. 저 지금 급하게 업무 전화가 와서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장님. 참. 잠시만요. 아하, 신인선 사원. 이렇게 바로 답을 안 드리면 부장님 화나십니다. 근데 기부 잘하면 이거 세금 혜택도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꿀팁 세 번째 파트는 바로 기부금인데요. 이거는 연말정산하는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자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부금과 관련해서 핫한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10만 원 내고 13만 원 돌려받는다? 이런 혜택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게 2023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내가 사는 곳, 그러니까 내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 이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금은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다 아니면은 지역 활성화에 사용이 되고요. 그 기부를 한 사람에게는 세금 혜택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100%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 혜택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10만 원을 기부하면은 그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부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그 해당 지자체에서 나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까지가 되어 있었고 세액공제 한도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한 금액은 지방세를 포함한 16.5%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서 10만 원 돌려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10만 원은 16.5%인 16,500원. 그래서 합쳐서 11만 6,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한번 챙겨봐야 되는 제도입니다. 네. 제가 좀 찾아봤더니 답례품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제주 흑돼지 그리고 유명 대전에 있는 유명 빵집 있잖아요. 네. 그런 답례품들로 유용하게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야말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0월까지 모금액이 568억 원이에요. 와. 그게 넘어섰고 지난해보다도 무려 65%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혜택이 더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한도 약간 5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특히나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2배인 33%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뒤에 3개월 이내에 기부를 해야 되고요. 이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외에도 또 챙기면 도움이 될 기부 항목이 있을까요? 네, 민주 시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정치에 대한 관심. 자, 정치 자금 기부도 챙겨볼 만한데요. 국회의원이나 정당 후원회 그리고 선관위 같은 곳에 기부를 하게 되면 연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 그리고 이 정치 자금 기부 10만 원 하게 되면 이 더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연 10만 원이에요? 예, 연 10만 원까지는 전액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좀 복잡한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서 쭉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일상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것들 질문을 통해서 좀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볼게요. 올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 내년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요즘에는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두 분 다 육아휴직하는 경우 많죠. 많죠. 한 번 하고 나도 한 번 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연말정산 어떻게 합니까? 자, 육아휴직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라는 걸 받죠. 그런데 이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5월까지는 내가 월급을 받았지만 5월부터 12월까지는 육아휴직을 통해서 그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 5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사실상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1월부터 4월분까지만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내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에게 나의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1월만 월급을 받았고 뭐 2월부터 12월까지는 휴직급여를 받았다. 이런 경우엔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궁금증도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세요. 자, 월세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된다는데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공제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호. 네, 월세 세액공제를 깜빡하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듬해 그러니까 올해 월세를 지불한 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요. 다만 월세는 지출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되니까 내가 3년 전에 살던 월세, 4년 전에 월세 이런 경우는 다 받을 수 있지만 뭐 10년 전에 살던 월세 세액공제를 지금 받는다?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전세는 안 되나? 전세는 안타깝죠. 다만 이제 무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출 받았을 때요. 네. 네. 자, 연말 정산 관련해서 세 번째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자녀들이 나눠서 냈을 경우에 각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자, 요거 중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누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앞서 자녀의 경우에도 교육비, 의료비 같은 경우는 그 세트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만 대상이기 때문에 내 부양가족이 아버지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아버지의 의료비를 내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은 한 명이서 공제를 받잖아요. 만약에 형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동생이 아무리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나눠서 할 수도 없고 한 사람한테 몰아줘야 되니까 아버지를 누구로 부양가족으로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오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에 보너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얘기하죠.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패션이 약간 조금 좋죠? 좋죠? 핫한. 김장 패션. 네, 김장 핫해요. 패션이죠.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요, 지난주에 제가 알아두면 매년 편해지는 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역시 이번 주도 같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능 김장 양념장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매년 김장을 해왔던 아주 베테랑 주부님들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장하면 약간 저거 어려워서 어떻게 했던 MZ 주부님들도 이 정도면 나도 한번 너끈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지난주에 이은 만능 김장 양념장을 이용을 해서 아주 맛있는
김장 두 가지를 좀 할 건데요. 바로 쪽파김치와 깍두기입니다. 우리가 쪽파김치 하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갈비탕에, 곰탕에, 도가니탕에, 맨밥에 김 싸서 정말 엄청 잘 먹을 수 있잖아요. 말해 뭐예요. 그렇죠? 네. 요새는 또 많은 분들이 짜파게티에 또 그렇게 많이 최고죠.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지금이 가장 맛있는 바로 무 깍두기인데요. 이 깍두기 정말 쉽잖아요. 절임만 하면 맞는 김장 양념장이 만들어 드립니다. 요 환상의 케미를 오늘 제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은 아무나 하나. 연말정산 포함해서 김장까지 연말에 아주 똑똑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본쌤이랑 준비했는데요. 비슷하게 입었잖아요. 김장 조끼 입고. 오늘도 김장 커플이 또 한번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만들어 드렸던 만능 김장 양념장을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오면서 요걸 하나 좀 들고 나왔어요. 요걸 하나 들고 나와서 요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동을 시키면 바로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저번 주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갖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뭐 각종 젓갈이라든지 마늘, 생강 뭐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안 들어있는 건 약간의 간 맞춤만 조금 덜 돼 있어요. 요거는 각자 기호에 따라 맞춤을 하시면 되니까 네. 오늘 요거 가지고 제가 뭐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쪽파김치를 담을 거예요. 쪽파김치 제가 900g을 준비를 했습니다. 쪽파김치 900g이면 깐 쪽파 요거 한 단이거든요. 딱 요새 딱 이렇게 한 단이 한 900g에서 1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손질을 다 하니까 한 딱 900g의 용도예요. 요거를 이제 절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쪽파 절임할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소금으로 훌훌 절이는 게 아니라 딱 요거를 섞어서 절이셔야 되는데 요때 우리 인선 씨가 좀 나와주셔야 돼요. 네, 인선 씨 여기 좀 나와주세요. 김장 처음 김장 본 건가요? 패션. 네, 김장 패션. 네. 괜찮죠? 잘 어울린다. 네. 전혀 쪽팔리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쪽파니까요. 아주.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으면 이제 쪽파 900g에 제가 여기에다가 생수를 한 컵을 넣습니다. 반 컵을 넣습니다. 2분의 1컵.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 넣습니다. 요게 바로 이보은의 꿀팁입니다. 바로 액젓과 생수를 같이 해서 절여줍니다. 우리 섞어요? 네, 왜냐하면 액젓만 하면 약간 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젓하고 그 생수를 좀 섞어야 너무 짜지 않게 아주 잘 절여지거든요. 그리고 소금으로 절이게 되면 약간 쓴맛이 우러날 수 있으니까 액젓으로 절이는 게 좋습니다. 이 쪽파, 갓김치, 대파김치 이런 향신채, 향이 나는 김치에는 이렇게 액젓으로 절이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절여 볼까요? 예. 자, 대야를 하나 올리고요. 자, 그렇게 탐난다. 예쁘지 않아요? 예쁘네. 김장 귀여워요. 조끼가 너무 귀엽고 예뻐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가족들이 입으면 좋겠는데. 한국식으로요. 예. 자, 그러면 인선 씨가 여기 좀 와주실래요? 예. 그러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그랬으면 요 액젓은 어느 쪽에 하냐 하면 요 위에 있는 뿌리 쪽으로 부어주세요. 요렇게. 이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뿌리 쪽으로. 네, 이렇게 부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가만히 놔두고 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절임을 할 건데 예. 요 뿌리 쪽에 있는 액젓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자꾸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스며들겠죠. 네네. 그래서 요거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옆에다 조금 놔둘게요. 자, 그랬으면 이제 인선 씨가 저랑 같이 뭐 해야 되냐면 바로 무를 좀 썰어 주셔야 돼요. 무. 깍두기를 조금 갈게요. 자, 무를 좀 썰 건데 이 무가 굉장히 튼실하죠. 왜 이렇게 커요? 그렇죠. 요새 겨울 무가 이렇게 튼실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한 2cm 정도로 이렇게 먼저 좀 토막을 내세요. 토막을. 더막. 네. 인선 씨는 깍두기 먹을 때 좀 두툼한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 얄팍얄팍한 게 좋아요?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근데 사실 네. 이 큰 무 보니까 네. 오늘은 살짝 두툼하게 먹고 싶네요. 그래요? 예. 그러면 보기 인선 좋게. 씨가
여기 알아서 써세요. 예, 알썰. 그게 좀 네. 달라. 설렁탕 이런 거 먹을 때 좀 두툼한 거. 그렇죠. 좀 커야죠. 그렇게 근데 먹고. 많이 두껍게 써시면 안 되고요. 예, 잘 절여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절임이 잘 되려면 약간 한 1.5cm에서 한 2cm 가량 두께로 이렇게 좀 나박나박하게 잘 썰어주세요. 인선 씨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인선 씨 여기서 보니까. 잘하시는데요? 오. 그리고 고기 먹고 볶아 먹을 때는 조금 이렇게 그쵸. 조그맣게 하고. 조그맣게 좋고 맞아요. 집에서 많이 해보셨어요, 인선 씨? 아니요. 안 해봤어요? 예.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하니까 옆에서 그래요? 보고 배우는 거죠. 예. 그래요? 오.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우리 둡시다. 우리 김은주 여사님의 깍둑 썰기입니다. 나는 깍둑을 썰 테니 너는 노래를 불러라. 아, 그랬구나. 여기다가 예. 좀 놔주세요. 그래서 노래를 저렇게 잘하나 봐요. 오. 김시스터즈 노래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김치 깍두기. 자, 여기 넣어주면 되나요? 네, 넣어주세요. 그런 노래가 있어. 그 저 텐션은 요리에 좀 안 맞는 텐션인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네. 요 정도 크기면 잘 썰었죠, 쌤? 네, 아주 잘 썰었어요. 잘하는데요? 좀 큰가? 괜찮아요, 선생님? 뭐 입이 커지면 되니까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인선 씨 하나만 더 써세요. 아우. 네. 이번에도 좀 납작납작하게 조금 작게 썰어주세요. 예. 저기 인정받은 거야. 하나 더 하라고. 그러니까요. 못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네. 두 개 같이 하셔도 되는데 나눠줬다는 거는 좀 잘했다는 뜻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뭐 깍두기 뭐 무가 맛있으면 뭐 어이구. 너무 맛있죠. 아, 요즘 무 진짜 맛있더라. 지금 무가 맛있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깍두기까지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깍두기는 요거 굵은 소금 한 반 컵 정도만 훌훌훌 해서 요거 절여 주시면 되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버무려서 절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깍두기 절임할 때 특징이 뭐냐면 너무 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물에 한번 헹궈야 되니까 헹구게 되면 무에 있는 맛있는 맛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 안 헹구고 바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살짝만 절여 놓으세요. 대신에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두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30분에 한 번씩 뒤집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잠깐만 밑에 넣어 놓을게요. 예. 자, 그랬으면 아까 인선 씨 요거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요게 지금 멸치 액젓에 생수 섞은 물이잖아요. 요걸 한 번만 뒤집어 주세요. 예. 액젓에 절이는 거는 저는 몰랐어요. 항상 소금에 절이는 것만 봤는데. 네. 아. 우리가 대파랑 쪽파랑 양파 그다음에 갓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액젓에다 절이는 게 좋아요. 아, 액젓 향기 너무 좋다. 그쵸. 좋은 거 쓰셨네요, 쌤. 네. 왜냐하면 이 액젓을 그냥 만약에 한 컵 다 했다 그러면 얘가 좀 짜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맛이 없으니까 반 컵 이렇게 물에다 좀 섞어서 해주세요. 충분히 향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준비가 됐으면 자, 그랬으면 1시간 반이 이제 지났어요. 네. 1시간 반이 지났으면 요 액젓에서 이렇게 물을 좀 따라내세요. 다른 물이구나. 네, 이렇게 물을 좀 따라내요. 이렇게 물을 따라내고 난 다음에도 쪽파를 보면 보세요. 남아있어요. 쪽파가 네. 위쪽에 살짝 절인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랬으면 요거에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대야를 놓고요. 지금 반 컵을 그 생수 반 컵하고 멸치 액젓 반 컵을 넣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 이거 안 버리고 또 사용하시네요? 네. 오. 왜냐하면 이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액젓이 쪽파에 있는 단맛을 또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900g이면 3컵 반을 넣으세요. 100컵 반. 한 컵,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예. 2컵, 와, 이거 둘이 궁금하다. 3컵. 제가 좀 남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넉넉히 넣을게요. 예. 3컵 반.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무지숑.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섞어야지만 요 액젓하고 이 양념장이 잘 섞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모든 양념장의 그 양념들은 이 안에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난주 거 혹시 궁금하시면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가면 양념장 비율이 쫙 나와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버무릴 건데 버무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거를 그냥 막 버무리면 나중에 장갑이 막 묻은 상태에서 막 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요 아래 통이 하나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있네요. 네. 그 통을 미리 준비해 두고. 네, 미리 옆에다가 조금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자, 그랬으면 인선 씨랑 나랑 지금부터 요거를 발라야 돼요. 근데 요거를 막 버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서부터 이렇게 발라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네, 발라서 이렇게 해서 쥐어주고 그다음에 밑으로 쓱쓱쓱 양념장을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거의 뭐 파한테 그 트리트먼트 하듯이 발라주네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파김치 먹을 때 너무 양념이 이렇게 떡져 있으면 먹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아우, 어제 삼겹살에 파김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 너무 맛있지, 맛있지. 아, 그 기름진 걸 저 파김치가 딱 잡아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김치 필요 없이 저 파김치가 라면 파김치 먹을 때도 하나면 그렇고. 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비닐 장갑을 여기 안 껴야 되는데 다음 거 진행하려면 비닐 장갑이 있어야 돼서 못 떨죠. 네, 비닐 장갑을 꼈더니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양념 때문에. 네. 이렇게 이렇게 트리트먼트 보이세요? 머릿결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한번 쓸어주고. 예. 삭스, 안 되겠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네. 안 되겠어요. 좀 안 되죠 비닐 장갑이. 네, 비닐 장갑을 하니까 예.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겠어요. 예. 비닐 장갑을 하니까. 해서 이것도 싹싹 쓸어주면서.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오늘은 발라드 가수로 갑니다. 네. 예. 많이 발라놓을게요. 이렇게. 예. 꾹꾹꾹 눌러주세요. 인선 씨 아재가 됐어. 개그맨이에요. 한시도 안 쉬고 뭔가 개그를 계속. 우리 그 제드래곤 선배님이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네. 자,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난 너무 좋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우리 예인 씨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저요? 네. 죄송하지만 네. 물을 조금 갖다 주세요. 아, 생수를. 물이요? 생수요? 네. 생수 하나 제가 갖다 주시면 요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잠시만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네, 발라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생수가 여기 잠시 있죠? 지나갈게요. 네. 네. 이쪽에 오랜만에 오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 공기가 좀 달라요. 제가 인선 씨 오고 나서부터 여기 출입이 금지됐거든요. 근데 저쪽이랑 여기랑 좀 다른 그 김장의 향기가 좀 나지 않나요? 확실히 다르죠. 확 나죠. 예. 향이 많이 나죠. 향이 많이 나요. 오. 자, 우리 인선 씨 것도 제가 좀 받을게요. 네. 이렇게 됐으면 우리 예인 씨가 여기에다가 물 살짝 한 반 컵만 엿다 좀 넣어주세요. 반 컵. 네, 반 컵만. 물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이거를 양념을 버리면 아깝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살짝 물기가 있도록 해서 아까 우리가 뒤쪽에는 약간 안 발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요거를 좀 다 발라줘야 돼요. 지금. 네. 그래야 요게 다 양념이 스며들거든요. 네. 지금. 네. 이렇게 싹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발라주세요. 야, 네. 좋다. 그림 좋다. 이렇게 싹 그림 발라주세요. 좋네요. 그래서 이제 물 역할은 끝난 네, 건가요? 이제 끝났어요, 예인 씨. 이제 자리 아쉽네요. 돌아가시는데요. 뭔가 자, 더 있는 이렇게 줄 해서 이제 알고. 파김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댁에서는 요거 아까우니까 다시 한번 헹궈서 좀 부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무깍두기를 할 건데요. 깍두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깍두기 올려왔어요. 절임을 한 거를 네, 절인 거죠? 올려왔어요. 자, 그래서 깍두기가 우리가 아까 제가 분명히 2분의 1컵만 넣고 버무렸잖아요. 그랬더니 1시간이 지나니까 절임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절임물이. 설마. 근데 이 절임물 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 봐, 또 안 보내. 여기에다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무의 단맛이 여기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 단맛이 다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양념을 또 넣고 같이 해요. 네. 이건 제가 좀 쓸게요. 네. 그렇게 하시니까 양념 깊은 맛이 나나 봐요. 그렇죠. 단맛도 들어가 있으면서. 맞아요.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무 3개를 집어넣었어요. 무 3개면은 한 2.8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 2.8kg에는 딱 요거 3컵이에요.
1컵. 1컵. 인선 씨가 장갑을 좀 다 껴주실래요? 예. 2컵. 그다음에 3컵 컵. 준비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섞어요. 잘 섞어주세요. 아, 역시 보은쌤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겨울무가 가장 단맛이 많이 날 때인데 이거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헹구고 바로 그 절인 물까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좀 넣어주세요. 네. 여기에다가. 자, 들어갑니다. 네. 살살살 넣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 그냥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지만 어머님들은 혹시 가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쪽파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쪽파를 처음부터 지금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쪽파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갓 또는 쪽파 이런 것들은 다 물을 버무리고 난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예쁘다. 맛있겠어요. 만약에 요 만능 양념장 3컵만 넣었다 그러면 굉장히 뻑뻑했을 텐데 무에서 나오는 단물이 있는 절인 물에다가 섞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색깔도 섞여요. 나고. 그렇죠. 예, 잘 섞여요. 섞이고. 예. 자, 요 밑에 통이 또 하나 있어요. 아우 저거 익혀서 먹으면 또 너무 맛있죠. 무도 달고 뭐 양념도 비율도 너무 좋고. 자, 우리 워낙 김장할 때는 재미가 이렇게 하나 먹어보는 재미예요. 맞아. 인선 씨 이거 한번 먹어보실래요? 네. 어때요? 선생님, 네.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저는 그냥 만능 양념장을 지난주에 한 걸 갖고 왔을 뿐이고 네. 지금 무에다가 소금을 넣고 절임을 했을 뿐이고 아이고. 그리고 그 절임물에다가 양념장 3컵을 넣고 버무렸을 뿐이에요. 어때요, 맛이? 그거 남아 있는 그 물 있죠. 네. 무물, 네. 절임물. 무즙이 네. 킥이에요, 킥. 그대로 녹여져 있잖아요. 그걸 버리시면 안 돼요. 단맛이 이렇게 많이 네. 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여기다가 쪽파를 넣으세요. 쪽파는 한 5대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무 3개. 아, 나는 김장 깍두기이기 때문에 갓도 많이 넣고 쪽파도 좀 많이 넣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하셔도 되는데 쪽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으시고요. 갓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절임을 한번 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뻣뻣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 아직 덜 익어서 좀 놔두고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 중에.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김치 벌써 샐러드인데 오. 샐러드예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고 아삭아삭한 게 맛있네. 개인적으로 안 익힌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너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놔드린 거는 네. 어제 담은 거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네. 요거는 제가 지금 방금 버무린 거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근데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진짜 신기해요. 인선 씨가 방금 너무 샐러드, 맛있게 샐러드. 먹어서 이게 깍두기 겉절이구나. 이거 원래 익혀서 먹어야 된다고 보통 아니,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달아서 무슨 감자 먹는 줄 알았어요. 아삭아삭. 그죠? 김치같이. 바로 이렇게 먹어도 매력 있네. 그렇죠. 왜냐하면 만능 김치 양념장은 저희가 만능 육수에다가 거기에 다양한 양념장을 다 넣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깍두기도 쉽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쪽파도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달아요. 그렇죠? 깍두기 무가 샐러드요. 굉장히 달죠. 너무 달고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인선 씨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총각김치 많이 하는데 만능 김치 양념장으로 총각김치는 안 될까요? 그러게요.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됩니다. 총각김치 한 단 정도 준비하시면 보통 한 1.2kg 정도 되거든요. 그랬으면 만능 김치 양념장 절임을 하고 난 다음에 만능 김치 양념장 딱 3컵만 넣으시면 딱 맞아요.
컵만 조절 잘하면 되네요. 네. 그래서 요 만능김치 양념장은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 소분해서 꼭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네. 냉동 보관을 하셔야 돼요. 요거 좀 잠깐만 들어주세요. 네. 냉동 보관을 하셔야 이렇게 맛있는 김치 양념장으로 계속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서 있는데 아까 처음에 담글 때 향이랑 지금 또 이렇게 여러 번 손으로 버무리고 담글 향이랑 또 달라요. 달라져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져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보통 익혀서 뭐 깍두기는 익혀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아까 우리 이종 아나운서님이 아유 석박지 같은 거 설렁탕에 넣는 거는 맞아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을 저며서 큼직큼직하게 썰고 저희가 한번 굵은 소금에 이렇게 절였잖아요. 그랬으면 그걸 건져서 그 국물은 그대로 놔두고 네. 물을 살짝 1시간 정도 꾸덕꾸덕하게 말리세요. 그러면 무가 굉장히 꼬들꼬들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요 만능 김치 양념장 4컵 정도 넣고 아까 절여놨던 그 국물 넣고 대파 큼직큼직하게 넣어서 버무리면 됩니다. 그것도 너무 맛있는데.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보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렇게 만들어 놓은 파김치와 그다음에 깍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에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덮었잖아요. 네. 여기에는 배추 우거지 같은 거 좀 덮어서 군내 안 나고 맛있겠다. 또 우리가 하얗게 뭐 쓸지 않게 잡티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정도 반나절에서 한나절 정도 두시는데 오늘은 좀 춥잖아요. 맞아요. 약간 추울 때는 하루 반나절 정도 더 두셨다가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고요. 나는 무조건 생김치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 그대로 깨끗하게 정돈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두고두고 두고 자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주신 거는 얼마나 익혀서 요거요? 나온 거죠? 네. 저는 파김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드린 네, 거 요거. 드린 거 파김치는 이틀 됐고요. 이틀. 그다음에 깍두기는 어제 담은 거예요. 한번 얼마 안 잡숴 됐네. 보세요. 한번 들어가서 잡숴 보세요, 네, 네. 민선 씨. 네. 방금 또 또 밥 한 달라. 번 먹었으니까 또 다르죠? 달라요. 오. 이게 숙성의 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러네. 근데 단맛이 더해진 것 같아. 단맛이 더 나요. 그렇죠. 단맛이 더 나죠. 왜 그러지? 익으면 익을수록 쪽파랑 무에서 나오는 단물이 나오거든요. 와. 너무 달지 않아요? 진짜 맛있다. 와. 무슨 꿀 발라놓은 것처럼 응. 그 정도로 달고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막 올라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파김치도 이거 아주. 먹어보면서 그 이보은의 꿀팁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 꿀팁이 눈으로만 봤는데 입으로 막 들어와. 맞아요. 예, 반반씩 왜 섞었는지 남은 물을 왜 썼는지 다 여기서 나오네요. 야, 파김치도 파김치는 코가 이렇게 딱 뚫리는데. 보니까. 파김치 너무 맛있죠. 네. 와 파김치 뭐야? 파김치는 선생님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그렇죠. 깊은 맛이 나죠. 그게 액젓에 절여서 그런 건가? 왜 그런 액젓에 거예요? 절인 거는 일단 두 번째 포인트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이거 만능 양념장 만들 때 육수에서 준비했잖아요. 아, 맞다. 그 육수에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파김치를 절였을 때 감칠맛과 함께 그 파김치 특유의 알싸함이 한꺼번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진짜 만능이네요, 만능.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곁들여서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네. 야, 오늘도 잘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주는 뭐 할까요? 다음 주는요. 지금 김장하셨으니까 아마 되게 배추 한 통쯤은 있을 것 같아요. 배추 한 통으로 맛있는 메뉴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배추 한 통으로 맛있는 요리 2가지.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은 체감 영하 2.4도를 보이면서 살을 닿는 공기가 차가워졌는데요. 당분간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서 추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는 유독 더 추워집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고 왔던 미세먼지도 물러나면서 대기질도 대체로 청정하거나 보통 수준입니다. 밤부터는 충남과 전북 서해안, 제주에 눈이 내립니다. 내일 새벽이면 그 밖에 서해안으로도 확대되겠는데요. 제주 산간에 최대 10cm로 가장 많게 했고요. 충남과 전남 서해안에 많게는 8cm, 그 밖에는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은 낮에도 3도, 체감은 영하 1도에 머무르면서 춥겠고요. 대전은 7도, 광주가 9도, 대구가 10도에 머물면서 전국 대부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요. 산불을 포함한 화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12월이 되니까 확실히 날씨가 나 12월이야 이런. 제대로 좀 추위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서울은요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이라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모든 지역에 계신 분들 모두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Channel A